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도 이제 투매장이 이어졌어요. 투매장이 좀 투매가 나오긴 나왔는데 장 막판에 좀 되돌리는 흐름들이 보였죠. 내일 일단 7월 6일날 7월 6일 0시면은 미국이 우리나라 장 끝나고인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는 빠질 수도 있고 오히려 무슨 뭐 개선의 움직임이 이어지면 또 폭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곡점이 되고 다음 주부터 는 아마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관세는 미국, 중국 서로 지금 이제 관세를 때리겠다 이야기했던 게 뭐 이제 340억 불인가 뭐 얼마인가 하고, 그러니까 최종 뭐 얘기된 게 지금 500억 불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일단 트럼프고 시진핑이고 서로 말 바꾸기가 조금 애매한 구간에 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왠지 이거 관세를 안 때리면은 이거 좀 뭐 물러서는 흐름이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추가 관세가 이제 제한된다는 흐름으로 보고 있는 건데, 추가 관세가 나온다 그러면 제 기준에는 2000포인트까지 열어놓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구간에서 마이너스 한 10%에 15%. 우리는 지금 회원분들 계좌 보니까 약수익 회원분들이 한 20-30%, 그리고 마이너스 5%에서 한 10%? 그 정도 이제 손실 구간에 있는 회원분들이 한 60-70% 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이번이 지나면 이건 10년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3년 동안 상승장이 이어질 수도 있고, 10년 동안 이런 자리에 안 올 수도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제 생각엔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고 막 절 죽일 놈이라 그럴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지만, 오히려 경제 위기처럼 이렇게 한번 돼버리면 이제 이런 변수는 당분간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되는 게 더 좋겠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근데 지금 왜 주식을 다 채웠냐? 이게 되돌려버리면 안 와요. 이제 이 자리는 영원히 안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장이, 주식 시장이 있는 한 빠지면 이제 제한적이고, 무역 전쟁이 시작돼도 상관없어요. 계좌 무조건 한 20%에서 진짜 많이 가봐야 30% 선에 다 무조건 CMI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진짜 폭등장이 진행이 돼요. 남들처럼 뭐 지금 마이너스 50% 가진 자산 뭐 마이너스 50%씩 손실 중인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우리는 마이너스 50%씩 손실 중인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50% 손실 중인데 여기에서만 20% 30%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금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죠. 근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너져봐야 사실 견디면 1년 안에 무조건 회복하고 수익 전환하고 2-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키워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면 중국에서 핵 갖고 있는 거 미국에다 다 던져버려야지.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작년 9월 지금보다 더 심각했어요. 이거 무역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손해를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니네가 양보해라 그러는데 양보 안 한다니까 서로 쌈박질을 하는 거잖아요. 무역이 후퇴를 하고 뭐 이게 경기 침체로 들어선다?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작년 9월에는 어땠어요? 우리 한국은 리스크가 어마어마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절대저평가 구간까지 간 거예요, 작년 9월 달에. 근데 지금? 더 싼 것 같다. 그때보다, 작년 9월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시간이 지났잖아요, 이만큼. 1년인가 뭐 이렇게 지났는데,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단 말이야. 막 이제 흑자를 굉장히 많이 내고 있어.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왔으면, 이제 우리가 기업 가치로 봐야 된다는 거죠. 차트 움직임으로 봐갖고 뭐 2008년도 50% 박살났으니까 지금 20% 구간인데 지금 한 고점부에서 한 20% 빠졌는데 지금 구간에서 30% 더 빠진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 그러니까 시장 가치를 알아야 지금 이제 제대로 된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PBR 의미 없다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도 많은데, 결국은 장기적으로 보면 그 시장 가치나 기업 가치가 의미가 없으면 주식 투자라는 걸 하면 안 돼요. 가상화폐나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단 하단 투자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비싸다 싸다 판단이 된단 말이야. 내가 가상화폐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는, 가상화폐는 이게 비싼지 싼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로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지만 밑으로도 어디까지 박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는 투자를 하면 안 되고,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투자해도 된다고 그랬잖아.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왜 투자해도 돼? 가상화폐 가격이 얼마든 거래 수수료는 받잖아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가 이게 90%가 박살나든 얼마가 박살나든 거래가만 되면 거래 수수료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 가상화폐 암호화폐라는 게 아예 없어져 버리긴 너무 멀리 왔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는 자본이 너무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거래는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하겠지만 꾸준히 될 거라는 거죠. 지금 선점에 있는 기업들은 나중에 어마어마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리스크를 감안하고 기업 가치로 봐갖고 순이익이라든가 이런저런 밸류 측정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취급해서 거래를 하게끔 하는 거래소, 그쪽에 투자한 기업들, 이런 기업들은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가치 판단이 가능하니까. 근데 가상화폐 여기에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이건 투자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투기라 그런 거예요. 주식은 그 가치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거는 조만간 이제 폭등장이 올 거예요. 이게 금융위기가 오든지 말든지, 금융위기가 오면 지금 자리보다 계좌가 마이너스 10% 20% 빠져갖고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움직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확신입니다. 확신. 더 이상 싸질 자리가 없으면 무조건 올라가게끔 돼 있어요. 세계 자산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집이 완전히 무너진다 그러는데 지금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니까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해서 안 좋다 그러는 거지. 나중에 이제 건축비보다 싸지면 이거는 투자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과거에 2008년에도 한국 큰 건물들 뭐 뉴스에도 막 보도되고 했었는데 그 내용을 다 잊어먹어갖고 모르겠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500억 들었어. 집 짓는데. 근데 이거를 200억에 팔아. 부도나서. 이거 집 짓는 데가 부도났어. 그래갖고 자산 처분을 해야 되니까 누가 300억에도 안 사고 400억에도 안 사고 200억에 팔아. 이걸 이제 외국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이걸 수천억에 되팔았죠. 사서.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 부동산이라는 것도 가치라는 게 있어요. 기본 가치라는 게. 집이라는 거는. 근데 집 같은 경우는 이미 짓는 순간부터 버블이 엄청나게 껴있는데 거기다 가격까지 올라가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되게 된 거죠. 그 돈이, 집이라는 게 가격이 올라간 건 상관이 없어요. 부채가 없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건 버블이 아니에요. 근데 집을 거의 90% 이상 다 부채로 들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은. 그러니까 이게 붕괴되면 어마무시한 폭락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거고, 집은. 주식이라는 거 어때요?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용이 이제 뭐 개인 신용이 뭐 12조 사연이 얼마니 하니까 박살내갖고 그 신용 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있으면 이런 뭐 공포 구간에서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 그 부분에 대한 내가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서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가면 돼요. 자, 그 부분에 대한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주도주는 버려라는 게 거예요. 기존 주도주가 뭐예요? IT 하드웨어.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다시 주도주로 돌아서려면 기본적으로 1, 2년은 걸려요. 반등이라도 들어오려면. 그리고 이제 꼭지 구간을 이제 돌파해갖고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 이런 것들은 이게 지금 추세가 끝났는지 몰라요, 사실. 바이오는 너무 비싸요. 너무 비쌀 때는 투자 심리가 살아 있어야 가는 거예요, 주가가. 근데 바이오는 투자 심리도 죽었는데 너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애매해. 근데 IT 하드웨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자리에서 뭐 100%씩은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시장이 만약에 다시 대세장으로 돌아서면 이게 다시 주도주가 되지 못해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덜 간다는 거지. 아직 안 움직인 것들, 굉장히 싼 것들, 요런 것들 중에 이제 주도 섹터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 섹터 가능성이 아예 없기 때문에 주도 섹터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미래의 주도 섹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 1, 2년 있다 고점을 잡든 뭐 언제 고점을 잡든 고점 잡으면 일단 내려오는 국면에 주도 섹터가 바뀔 건데 그게 지금 이제 거의 포지션이 왔다고 보는 거죠. 그럼 이게 바뀌면 못 가요. 일단 삼성전자는 가도 SK 하이닉스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못 간다고 봐요. 왜? 이거는 이제 휴대폰 때문에. 핸드폰. 하이닉스는 오로지 반도체만 생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도체 업황은 모릅니다. 이거 무역 분쟁, 이게 전쟁이 진행이 되든지 해소가 되든지 공급이 부족한 물량은 이게 만약에 공급 부족이 계속 이제 지속된다 그러면 요건 가는 거예요. 근데 삼성전자는 이 휴대폰 부분, 요 부분 사업부들이 애매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들 때문에 이게 완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애매하다는 거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업 다각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힘든 거죠. LG 디스플레이 보세요, LG 디스플레이. 지금 OLED는 끝내줘요. 이거는 이제 시작이고 앞으로 뭐 진짜 10년은 좋을 것 같아요. 5년 10년은. 근데 LCD 비중 때문에 문제가 된 거잖아요. 패널 비중. 이거는 이제 사양 산업에 들어섰으니까. 근데 이 비중이 과다하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심각하게 빠진 거죠. 근데 이 리스크보다는 이게 너무 과하게 빠진 감은 있어. 그리고 실적 개선 부분들이 확인이 되는 구간이 나오면 적극적으로 담아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되면 이 실적 개선이 굉장히 더디게 되겠죠. 그럼 이제 망한다는 소리 나오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2008년도에 기아차처럼 진짜 무역 전쟁이 시작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굉장히 비중 관리를 잘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도 긴 이야기를 했지만 자, 핵심을 보겠습니다. 기존 주도주는 버리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 가능성이 있는 걸 항상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너무 눈에 두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주도주를 기다려라. 자, 폭락장 이후에 지금 폭락장이잖아요. 그쵸? 한 달 내내 빠지고 있고 지금 펀더멘탈 대비해서도, 그러니까 기업들 밸류, 시장 밸류보다 많이 빠졌어요. 이건 뭐예요? 경기가 꺾여야 돼. 경기가 확실하게 꺾여야 돼요. 이 경기가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그 순간이 바닥입니다. 그거는 이제 한 2000포인트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꺾이는 게 확인이 되면. 근데 경기가 꺾이지 않고 만약에 이 무역 분쟁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보이면서 경기가 계속 가는 흐름이 나온다 그러면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되겠죠. 금리 인상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이제 미국 경기가 먼저 꺾였기 때문에 경기가 꺾였는데 이거를 만약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 미국 경기도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 세계 경기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바닥은 이제 저는 이제 한 2000포인트 근방선에서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 그때 밸류로 보면 이거는 2008년도보다 더 싸요. 2008년도보다 더 싸다고. 이때보다 더 싸다고. 2000포인트가. 2008년도에 몇 포인트까지 빠졌어요? 1000포인트까지 빠졌잖아. 맞나? 잠깐만요. 2000포인트에 2008년도에 뭐 890포인트까지 빠졌어요. 89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뭐 단기 폭락이고 대충 1000포인트에서 바닥을 잡고 이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위기가 진짜 온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이제 무역 전쟁이 진짜 막 확대돼 가지고 막 금융위기가 온다 그러면 2000포인트까지 박살 나갔고 요 밑으로 막 1400, 1500까지도 막 잠깐 훅 들어갔다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막 이런 변동성은 막 한꺼번에 하한가 갔다가 막 전 종목 하한가 갔다가 15% 올라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는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막 시장 전 종목이 하한가 갔다가 막 15% 올라오고 이렇게 될 수는 있다고요. 이게 금융위기 온다 그러면. 근데 이 구간은 그냥 견디면 그냥 그 자리가 그냥 바닥인 거예요. 바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견디는 포지션을 보고, 왜? 무역 전쟁이 진행이 될 가능성은 지금 극히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번 7월 6일에 일단 관세는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데 트럼프가 너네 2천억 불 때릴 거야. 4천억 불 때릴 거야. 4천억 불이 지금 이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란 말이에요. 미국이
여기 전체에다 관세를 떼낸다는 건 이제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중국은 1,500억 불밖에 없으니까 2,000억 불만 때리면 뭐예요? 중국은 이제 여기에다 관세를 떼려면 미국이 40% 관세를 때리면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중국이 이거 맞추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60% 때려야 될 거 아니야, 관세를. 그럼 이거는 결론은 뭐예요? 무역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무역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 물가 폭등하고 난리 난단 말이에요. 이걸 모를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언급은 나올 수 있어요. 언급은 나와서 출렁거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진짜 싸우고자 맘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미국 차 팔아버리고 뭐하고 결국은 미국에다 핵 던져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리스크가 아니고 말로 하는 거랑 진짜 현실화되는 거랑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무리 겁을 줘도 현실화되기는 되게 어려워요. 작년 9월에 한국에 이제 뭐 미국에다 만약에 미국이 북한에다 핵을 던져버렸다 그러면 전쟁 났겠죠. 말로 수도 없이 경고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그건 현실화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우리나라랑의 관계도 있고 뭐 일본, 중국부터 해서 막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나온 거죠. 그런 게. 자기들 그럼 죽게 생겼으니까 결국은 서로 죽을랜데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북한만 죽냐고. 북한만 죽지 않는다고. 미국도 엄청나게 타격을 본다고요. 뭐 반발부터 해서 일단 트럼프는 타격을 많이 보겠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무역 분쟁도 마찬가지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봉합이 되면 가는 거예요. 이 봉합이 되면 가는 건데 봉합될 가능성이 높은데 결국은 금융위기 오고 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 탄핵까지 보는 거죠. 트럼프 탄핵되고 정권 싹 바뀌겠죠. 지금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그 홍씨 때문에 아예 그냥 박살 나버렸잖아 이거는. 응? 야당 개박살 나버렸다고. 아예 대한민국 전체가 뻘겋은만 한쪽으로 몰려있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독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은 건 아니다. 제가 전에도 말을 했지만 지금 그래서 트럼프랑 시진핑이랑은 서로 골머리가 아플 거예요 사실. 이거를 진짜 이렇게 하자고 하니 이거 막 여론도 뭐 어떻게 무시할 수도 없고 이거 걱정이 되니까 서로. 근데 여기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쉽지 않고 우리가 진짜 싸우다 보면 어렸을 때 그 확률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면 너 죽인다 나 죽인다 진짜 뚜껑 열려서 쌈박질 할 때 그러다 진짜 칼로 찔러서 죽여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럴 확률이 얼마나 돼요? 1%도 되지 않아요.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고. 죽인다고 칼 집어들어도 도로 내려놓는 게 99명이라고. 마찬가지인 거 가요. 칼로 진짜 찔러서 죽여버리면 그거는 이제 진짜 무역 전쟁이 나는 거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1%의 가능성 때문에 지금 벌벌 떨어야 되냐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주도주가 바닥을 잡고 본격적인 추세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가지 신호가 감지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좀 보여요. 그래서 이때 잘 잡아내면 큰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회원분들한테도 지금 리딩을 계속하고 뭐하고 하는 것도 회원분들 수익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체크를 하면서 합니다. 자, IMF 이후에는 건설 철강 섹터가 1998년, 2007년까지 주도주였습니다. 1998년부터 10년 갔어요, 10년.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게 다시 될 수 있겠다. 이게 다시 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빠르게 무언가 진행이 되고 진척이 되고 아마 1, 2년 안에 무언가 사업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북한이나 전 세계가. 그렇게 되면 요게 다시 이제 되돌아올 수가 있다. 이 사이클이 다시 올 수가 있다. 이것만이 아니고 뭐 중국 1대1로라든가 이제 뭐 그 중동에 이제 사업 진행하는 그런 것까지 그때 과거 영상에서 다 다뤄드렸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이게 과거 1998년부터 2007년까지 이 포지션이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때도 뭐 북한이랑 무슨 뭐 통일될 것 같은 그런 흐름을 타고 이렇게 된 거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일은 통일이 됐잖아요. 독일 통일된 다음에 가장 많이 오른 섹터가 뭐다? 건설이다. 그쵸? 가장 많이 오른 섹터. 이렇게 되면 뭐예요? 건설 뭐 이런 것들은 진짜 일자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죠. 일자리가.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서 큰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움직였습니다. 자동차가 주도주였어요. 2007년까지 제일 좋다가 건설 철강 섹터가 지금 10년 동안 안 좋아요. 제일 좋다가.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는 자동차가 제일 좋았다가 자동차가 지금까지 안 좋아요. 2015년 브렉시트 이후에는 화장품하고 바이오가 올라갔었어요. 이때 주도주를 잡았었죠, 자리를. 자, 2017년도 9월에 한반도 전쟁설 이후에 바이오가 다시 움직였어요. 자, 2년 사이클로 바이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거는 이거는 뭐예요?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이제 다시 좋은 자리가 오면, 이거는 진짜 실적이 만들어주고 움직일 수 있는, 2015년도에 움직일 때는 뭐 볼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현실화된 게 없었어. 근데 이게 현실화된 게 나왔잖아요. 셀트리온,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나왔단 말이야. 한미약품, 뭐 등등등, 이제 진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들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럼 이건 이제 공급과잉 같은 뭐가 있죠. 이런 무언가가 진행이 될 거냐를 봐야 되는데, 각각의 약이라든가 병 하나씩, 이거 새로운 시장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바이오 이 하나의 시장이 아니고 시장이 너무 이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남들이 뭐 독점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쪽에는 또 투자를 안 해요. 무언가 새로운 무언가, 거기에다 이제 투자를 기업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은 진짜 이런 투자가 돈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오래 살 수 있는 거고, 나중에 만병이 다 치료될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이 올지도 모른다. 왜? 여기에 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전에는 돈이 안 들어갔거든요, 바이오 뭐 이런 데는. 과거에는 이게 뭐 100년 전부터 있었겠죠,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런 거를 이제 진짜 기술 개발하고 뭐하고 해갖고 뭐 100년 전, 50년 전부터 이거 연구하고 뭐하고 해갖고 성과를 먼저 만들기 시작한 건 어딜까요? 미국이겠죠? 미국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들이 제일 큰 기업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이제 다른 데 다 벤치마킹해서 이제 여기에다 투자를 시작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산업인데 지금 당장은 너무 비싸다. 10년 후 주가를 땡겨왔다 그러지만 10년 후에 더 클 수도 있겠죠. 예상치보다 더 성장을 크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지금 주가는 10년 후에 보면 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불확실성에 지금 현재 가치보다 너무 버블이 껴있기 때문에 이건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2017년도에 잠깐 반짝 움직였어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뭐예요? 2015, 진짜 움직인 거는 이제 화장품 바이오 그거다. IT. IT가 이때부터 움직였어요. IT. 진짜는 IT. 이것들이 잠깐 움직였고, IT가 진짜 바닥 잡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지금 9월 전쟁설 이후에 또 바이오가 또 요 공백을 메운다고 쭉 움직였어요. 왜? 유동성이 이때는 풍부했던 거야. 2017년도 9월 이후에는. 이때는 돈이 많았어요, 시장에. 지금은 눈치 보고 있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주도주가 없죠, 지금 시장에는. 이 주도 섹터가 나오기 전에 어떻게 할까요? 자, 이제 개인 모멘텀을 움직일 거란 말이에요. 개인 모멘텀이 가장 풍부한 게 뭘까? 4차 산업. 17년 9월 달에 이제 이렇게 찔끔 움직인 것처럼 2015년도 IT를 대체할 이 다음은 뭐다? 저는 건설 철강이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건설 철강, 뭐 전력 인프라 이걸로 보고 있어요. 건설 철강 전력 인프라로 보고 있는데, 요것들이 6개월 후부터 움직일지 1년 후부터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요거 지고 가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이제 비중을 다 쪼개놨기 때문에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요, 돈이. 여기서 수익 많이 나면 이제 요것들 사면 돼, 이제. 이 수익으로 덜어갖고 요것들 사고, 돈 필요하면 좀 찾아 쓰고. 지금 당장은 최대한 주식시장에다가 때려 박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년 장기 주도 섹터는 이제 저는 이제 북한 테마 건설 철강 뭐 전력 인프라 이거라고 보고 있고, 단기 주도 섹터는 자동차, 전기차, 수소차, 4차 산업, 중국 소비, 뭐 화장품, 게임, 엔터, 여행, 뭐 이런 거, 미디어 이런 거겠죠. 요 중에서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단기 주도 섹터는 뭐예요? 시총이 가벼운 것들. 시총이 가볍고, 시총이 가벼워.
자, 이 중에 이제 뭐가 있을까? 뭐 엔터미디어에서는 이제 뭐 CJ ENM, 요게 시총 무거운 게 하나가 쫙 끌어주면 이제 밑에서 가벼운 것들 막 이제 막 폭등하고 나오는 거죠. 요런 것들은 한 6개월 정도면 끝나겠죠. 6개월에서 1년이면 끝난다고. 단기 주도주. 자, 장기 주도주, 진짜 주도주는 어때요? 응? 진짜 주도주는 건설, 철강 이런 것처럼 10년 가요, 10년. 자, 이때 자동차 갈 때도 자동차도 한 4년 갔죠. 2008년도부터 11년까지 갔으니까 3년 갔네, 3년. 최소 2, 3년에서 진짜 주도주는 이제 2, 3년에서 10년을 가요, 10년을. 시총이 좀 있는 것들은. 천천히 빠지지 않고 쭉 간다고, 이렇게. 단기 주도주들은 어때요? 단기 주도주들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가 500%면, 요러고 가요, 요러고. 막 요러고 간다고. 요러고 가, 단기 주도주. 그래서 요거는, 기준가라는 게 없으면 매매하기가, 수익을 이걸 다 먹고 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하면서 가는 거고. 이렇게 파동이 크게 가고, 진짜 주도주들은 쭉 간다고. 그냥 쭉 그 자리부터 그냥 계속 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 진짜 주도주는 건설, 철강, 전력, 인프라. 이거는 길어야 1년, 2년이에요. 빠르면 6개월. 왜? 이거는 뭘까? 개인 매물이 털리는 시점. 뭐 이제부터 그 뭐야, 철도, 무슨 뭐 경협, 요런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움직이더라도 한 번 파동은 더 나올 수 있는데, 이제 뭐 가스관 요런 것들은 한 번 파동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이제 한 번 파동이 더 나올 수 있는데, 지금 너무 많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좀 쉬었다가, 오래 쉬었다가 갈 가능성이 있고, 요것들이 이제 바닥 탈피한 다음에 추세를 잡을 가능성이 높다. 금융위기가 오든 지금 여기에서 마무리되든 요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개인 매물 소화하면서, 개인 매물이 있는 동안에는 빠르게 올라가지 못해요. 개인들이 이제 덤벼드는 동안에는 지루하게 해갖고 다 죽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올라갈 거라고. 그럼 어때요? 우리는 이 구간에서 1, 2년 동안 이제 매집을 차곡차곡 하면서 여기에서 수익 내갖고 이거 모아간다. 이런 식의 포지션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다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그럼 과거 데이터하고 패턴을 봐야지. 2018년 6월 이후에 주도주 가능성 있는 것들을 이제 창의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던 요런 것들 중에서 실적, 가치 뭐 이런 것들 따져갖고 종목들 추려보면 아무래도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보면 봐야 된다는 거예요. IMF 이후에 3차 산업혁명, 2007년도까지 이게 포스코 차트란 말이에요. 맨 위에 있는 게 이게 포스코예요. 포스코. 철강 건설이 제일 강했어요. 철강 건설이 제일 강했다. 포스코가 이때 성장을 다 한 거야. IMF 이후에 2007년도까지. 그러다가 이제 이게 버블이 너무 확대되니까, 건설, 철강 뭐 이쪽에서 버블이 너무 확대되고 이게 돈을 너무 많이 벌고 뭐하고 하니까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부채가 많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지죠. 리먼 사태. 무너지면서 2008년도에 이제 바닥을 만들어요. 이게 이렇게 올라갈 동안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소외받던 자동차, 기아차 차트입니다. 이 밑에 게. 끊임없이 소외받던 게 금융위기 이후에 이제 폭등하면서 이제 주도주로 돌아서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자동차가 주도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요 구간에서 어때요? 단기주도 2011년부터 2015년 전까지는 작은 놈들, 단기주도주. 막 6개월마다 바뀌고 1년마다 바뀌고 요런 것들이 이제 뭐 500%에서 2000% 단기 포지션 주면서 이렇게 시장을 혼란의 시장으로 만들어 간 게 이 구간이에요. 2011년부터 2015년 전까지. 그리고 나서 이제 2015년도에 브렉시트가 딱 나옵니다. 브렉시트가 진행이 돼요. 2015년도에. 자, 브렉시트가 딱 진행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이때 다 같이 폭락하잖아요. 이때 이것도 빠지고 뭐 자동차도 빠지고 뭐 여기 뭐야 삼성전자 IT도 빠지고. 그리고 나서 이 브렉시트 이후에 주도주를 자리 잡은 게
이제 2015년도에 주도주가 화장품 바이오. 화장품 바이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2015년 브렉시트 이후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이제 주도주가 들어섰죠. 근데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만약에 뭐 몇 년 이렇게 유지된다 그러면 뭐 큰 폭으로 이렇게 하향이 나오지 않으면 반도체가 큰 폭의 하향이 나오지 않으면 쉬었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 요것들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가능성은 일단 저는 이제 낮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SK 하이닉스 타야 되나? 아니요, 기다려야지. 1, 2년 더 기다리면 돼요. 이렇게 된다 그러면 1, 2년 동안 철강 섹터, 건설 섹터는 또 바닥을 더 길 거예요. 북한 테마로 해서 이쪽에 이제 막 쏠려 있었던 거 있잖아. 가스관 관련주도 이런 것들이 다 철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설 섹터들, 뭐 인프라, 전력 인프라, 뭐 이런 것들이 다 이거란 말이야. 지금 철강 섹터들이 개박살난 건 뭐예요? 자, 리스크를 과대 반영해서 그런 거죠. 미중 무역 분쟁. 이거 되면 철강이 제일 타격이 클 거다. 뭐 자동차 타격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것도 개박살 났잖아요. 철강. 건설은 그나마 뭐 중소형 건설사들은 이제 한국 이슈 때문에, 한국 정책 이슈 때문에 많이 빠진 거고, 대형 건설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이렇게 치고 갈 수도 있고, 철강 섹터가 나중에 따라갈 수도 있고, 어떤 게 먼저 갈지는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잡힌다는 거예요. 뭐 언제 때 잡힌다고? 큰 위기가 있을 때, IMF가 있을 때 이렇게 주도주로 건설 철강 섹터가 올라왔으면, 2008년도 이제 금융위기가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가고, 2015년 브렉시트가 있은 다음에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지금 또 이제 무역 분쟁으로 흔들리고 있죠. 이제 무역 분쟁 이후에 다른 주도주가 또 나올 거란 말이야. 단기 주도주가. 단기 주도주 움직인 다음에 이제 뭐 IT가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봐야 돼요. 이 실적 흐름을 봐야 되는데, 저는 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다시 진짜 계속 유지가 되고 다시 확장되는 이런 포지션들이 나온다 그래도 사면 안 돼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호황일 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5년도부터 내가 IT 만약 이걸 갖고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봐야겠죠. 삼성전자는 제가 작년 10월부터 계속 안 좋은 코멘트를 계속 날리고 있는 게, 이거는 모르겠어. 지금 변곡 구간이에요. 위아래 변곡 구간인데 저는 이제 아래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래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빠지면 우리나라 경기는 둔화되는데 여기에서 빨리 메워줘야 된단 말이야. 뭐 철강 섹터, 철강 기업들이 막 돈을 겁나 벌고, 자동차 기업들이 돈을 겁나 벌고, 막 이렇게 돼야 돼요.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나려면. 그런 흐름이 오는데 그 괴리가 어떻게 메워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제 상황이라는 거 모르잖아. 잠시만요. 그래가지고 그런 괴리 같은 것들이 어떻게 메워질지 몰라가지고 그 흐름을 보면서 일단 주도주는 그렇다고 보고 있고, 아무튼 이걸 보겠습니다. 이제 실제 이제 차트의 그걸 보자고요. 2007년도에 우리나라 당기순이익이, 먼저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절제 주식 투자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이분이 시황 분석이라든가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전문가 활동하는 분인데 굉장히 잘하셔요. 그래갖고 제가 가끔 봅니다. 보는데 저보다는 훨씬 좀 전문적이죠. 저보다는 훨씬 전문적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분석하는 툴이 이렇게 이론적인 것들보다는 다른 데 좀 강점이 있다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분석이 현실화되어 있어요. 자, 코스피 역사를 알아야 미래가 보인다. 이 영상을 보고 여기에서 나온 이분이 말씀하신 그 데이터를 이제 근거로 해서 이제 영상에서 지금 쓰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냥 갖다 쓰면 안 되잖아, 사람이. 그냥 뭐 내가 네이버 뉴스 같은 데서 보고 찾아보고 했으면
그냥 갖다 써도 되는데 이분도 공부 많이 하고 한 걸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나온 내용이었다. 혹시 저번 영상도 보시는 분은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2007년도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단기 순이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시장 단기 순이익이 우리나라가 60조를 벌었대요. 그리고 2008년도에 35조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폭락이 나온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봐봐. 빠질 때는 이게 과하게 빠진다. 왜? 주가라는 건 항상 왜곡을 만들고 공포라는 게 그렇게 되니까. 2700포인트에서 800포인트까지 빠졌단 말이야. 그러면은 실적이 줄어든 흐름은 어디? 지금 보면은 25조가 줄어든 거잖아요. 그럼 줄어든 건 한 45% 정도 줄어들었어. 그쵸? 45% 줄어들었는데 주가는 70% 빠진다고. 그쵸? 그럼 그만큼 더 싸져 있는 거야. 이때는 버블이 좀 껴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금방 이렇게 반등을 바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라는 거는 그 가격이 싸고 비쌈을 보는 거지. 이게 어디까지 빠지고 어디까지 오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아주 중요한 게 아니고 맞출 수도 없어요. 그런데 대충 예상 밴드를 딱 짜놓고 내가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분석이라든가 전망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우리나라는 이제 60조를 벌었다. 순이익이. 그리고 2011년도에는 92조를 벌었어요. 이때 뭐 이제 자동차 이제 뭐 호황 뭐 이러면서 이때는 건설 철강 뭐 이런 것들 요런 기업들에 돈을 많이 번 거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무너졌다가 이제 뭐 자동차 업황이 확 살아나면서 자동차 기업들이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해서 92조를 벌었어요. 그럼 이때보다 돈을 50%를 더 벌었는데 주가가 이때 2000이었으면 이때 3000 갔어야 되잖아요. 그쵸? 3000을 못 갔죠? 이거는 왜 그래요? 이때 2011년도에 뭐가 있었던 거야. 리스크가. 그러니까 이게 못 간 거예요. 그리고 이때 빠져서 이제 뭐 투심이 요때 너무 많이 박살이 난 거지. 그러니까 2008년도에 너무 많이 박살이 나서 자, 유동성이 부족해서 현재 가치가 저평가가 돼 있었던 거예요. 2011년도부터 계속 저평가였던 거라고. 이때도 PBR이 0.9배였대. 그리고 뭐 브렉시트 때도 0.9배. 브렉시트가 굉장히 크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지수가 요거밖에 안 빠졌어요. 요거밖에. 뭐 빠진 것도 없죠 거의. 그래갖고 아무튼 2011년도에 92조 벌었고 2007년도에 60조 벌었고 2018년도에 35조 벌었고 절제 주식투자연구소 시황 분석 같은 거는 가끔 이제 저랑 이제 생각이 틀린 것도 있는데 좀 굉장히 좀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영상 이거 치셔갖고 가끔 이제 시황 같은 거는 좀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리 회원분들도 그렇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2015년 브렉시트 때 90조 자 2조 줄었죠. 근데 주가는 굉장히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 2017년도에 140조를 벌었대. 예, 이 다음부터 2018년도는 아직 미정이고 미정. 그러면 2007년도보다 2배 이상 2배가 뭐야 2.5배를 벌었잖아요. 2.5배를 이 정확한 내가 금액은 몰랐는데 대충은 이 추정치는 가지고 있었어요. 저도 이제 어디에서 자료를 찾아본 게 있으니까. 근데 요분이 자세하게 정리를 해주셔서 그걸 보고 제가 이제 요걸 이제 참고로 보는 거예요. 2007년도 2000포인트였죠. 지금 포인트가 어디에 2200포인트예요. 그렇죠. 그러면 2008년도 금융위 때 굉장히 이때가 PBR이 0.8배였단 말이에요. 지금 PBR이 이제 1배 금방이에요. 2250배 그럼 1배 금방. 지금 자리에서 주가가 빠지면 자 15% 20% 빠지면 PBR이 이제 뭐 0.8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00 지수 2000 정도. 근데 무역 전쟁이 진짜 나서 이게 됐을 때도 바닥이에요. 무역 전쟁이 진짜 현실화 된 다음에 무역 전쟁이 현실화 돼가지고 경기가 진짜 꺾여야 돼. 그러고 나서 금리 또 이제 인하하고 또 이제 제로 금리 가고 이걸 반복해야 지금 지수가 이제 말이 되는 지수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2018년 19년에 돈을 더 벌어버려. 지금 순이익이 140조인데 이게 뭐 150조 막 200조 이렇게 돼버려. 1, 2년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는 4000포인트 이상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가치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럼 지금은 어때? 제가 과거에 이제 유가랑 연결고리를 해갖고 설명을 드린 게 있었죠. 유가랑 유가랑 지수. 이게 보면 유가가 가면은 시장도 간다. 그렇죠? 유가가 가는데 시장이 못 갈 때는 왜곡이다. 왜곡일 때는 다시 들어 올린다. 왜? 유가라는 건 뭐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물가가 올라가는데 이게 막 경기가 이게 바닥을 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소비가 주는데 물가가 어떻게 오르? 소비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봐야 되고, 지금 시장이 얼마나 쌓였는지를 알면 불안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박살이 나면 나라 그래. 그래 무역전쟁 해라 이 새끼야. 트럼프 탄핵되면 더 좋지 뭐. 트럼프 탄핵되면 누가 또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나올 거 아니에요. 힐러리가 하든지 또 누가 하든지. 봐라 니네 이제 보니까 트럼프 뽑아놓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냐 막 하면 어떻게 돼요. 트럼프랑 정반대의 정책을 취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 시장은 좋아지겠지. 야 사드 뭐 과거에 이제 9월달에 사드 학제 뭐 해갖고 9월 박살났던 것들이 지금 어때요? 이 사드가 지금 가장 큰 호재잖아요. 호재. 사드 관련 주제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중국 소비주들. 이게 바닥이 언제였어? 작년 9월이었다고 다. 지금 어때요? 지금 제일 힘들다는 것들. 지금 북한 테마주들. 지금이 바닥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바닥을 바로 되돌리진 못해요. 무언가 주도주가 먼저 나온다는 거죠. 이 사드 관련주들도 이때 당시엔 소외됐죠. 뭐 때문에 소외됐어요? 3개월에서 6개월 소외됐잖아. 뭐 때문에 소외됐어? 그리고 나서 이때 이제 바닥 탈피 슬슬 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고. 사드 관련주들이 뭐 때문에 소외됐어요? 바이오. 그쵸? 그럼 기존에 이제 소외되어 있던 종목들 중에 단기 주도주들, 단기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섹터들 잡아놓고, 북한 테마들, 북한 테마 관련주들이 수백 개 된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천천히 모아놓고, 수백 개 되는 종목들이 실적을 동반해서 날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지수는 바로 점프하는 거예요. 이 실적이라는 게 확실하게 지금 개선되는 흐름들이 지금 보여지지 않아요. 지금 확실하게 실적 같은 게 개선되는 흐름이 보여지는 게 중국 소비 그리고 4차 산업 관련주들이란 말이에요. 요쪽에서 이제 실적 개선 같은 게 확실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움직일 수가 있다고. 근데 지금 업황이 가장 안 좋은 것들, 가장 안 좋은 게 기회고 가장 좋은 거는 팔아야 돼요. 지금 삼성전자는 가장 좋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는 거고, 바이오는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대충 이제 다 나왔죠. 조만간 이제 폭등장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로 시작될 수도 있고, 이게 개박살 한 번 더 난 다음에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개박살이 나면 그때는 뭐 몽땅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화도 뭐 개박살 나고 금융이 오면 원화도 다시 2,000원 갈 거고, 환율 있잖아. 환율 환율은 항상 주식시장이 후행해요. 만약 증시가 그렇게 개박살 나갖고 막 2,000포인트 이렇게 해갖고 박살 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럼 환율이 2,000원 넘어가겠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지금 1,120원이잖아. 근데 환율이 2,000원 돼. 그럼 어떻게 돼? 한국 돈으로 갖고 있었으면 그 뭐야 반토막 난 거죠? 가치가. 이렇게 되면 물가 폭등. 단기 이게 폭등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 폭등하면. 자 이제 막 제품 가격 해갖고 올리고 막 음식료 폭등, 음식료 관련주들 막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하겠죠. 왜? 물가가 폭등해갖고 가격을 올려. 그 다음에 이제 물가가 잡히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안 내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이때 당시에는 어떻게 돼요? 같이 빠져요 얘도. 그럼 이런 막 무역전쟁 오고 뭐하고 해갖고 이렇게 되면 다 막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연결고리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창의력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좀 발휘해서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되겠다, 저렇게 됐을 땐 이렇게 되겠다. 그런 것들이 내가 분석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틀릴 때도 많아요. 근데 틀려봐야 아무리 많이 틀리고 뭐하고 해봐야 상관이 없어요. 10번 틀리고 한 번 먹으면 돼요. 이긴다. 장기 투자자는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10번 틀려봐야 그 기업이 망하는 게 아닌데 많이 안 오르는 것 뿐이지. 예를 들어 다른 종목도 1000% 갈 때 내 건 100% 가면 되지 뭐. 이 10번 틀리는 동안은
남들 1000% 먹을 때, 남들 1000%가 아니고 상위 0.1%가 1000% 먹을 때 나는 100% 먹는 거예요. 100%, 200%. 그리고 한 번 맞추면, 내가 상위 0.1%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한 번 맞는 그 순간에 내 계좌는 엄청나게 펌핑을 해줘요. 자산이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지.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 비중 관리도 해야 되고, 분할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만간 폭등장이 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바닥이 진짜 다음 주에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 주에 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전쟁으로 이제 시작이 되지 않으면 이미 지금 내일 이제 뭐 이야기될 그 관세 부분은 시장에 다 반영이 됐어요.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한 번 더 출렁거릴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2200포인트 밑에 이제 한번 깨졌다가 이제 바로 들어올리고 뭐 이런 수준으로 될 거고, 추가 관세가 이제 현실화되면 무역 전쟁이 시작이에요. 그렇게 되면 무조건 금융위기가 옵니다. 금융위기가 온다는 것까지 가정해서 전 버티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도 그런 걸 꾸준히 얘기를 하는 거고, 확률이 아무리 작아도 그 작은 확률이 현실화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 작은 확률이 현실화 돼도 걱정할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현실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금이 바닥인 거예요. 그 작은 확률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지금이 바닥이에요. 그럼 지금 배팅을 해야지. 그래서 저는 이제 100% 사인을 낸 거, 100% 사인 내고 나서 이제 투매를 맞았어요. 투매를 맞았는데, 그리고 나서 계좌 손실이 한 마이너스 10% 있었단 말이에요. 100% 사인 내고 계좌 손실이 마이너스 10% 있었어요. 야, 돌발 변수가 발생했으니까 협상 중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협상 중에 갑자기 트럼프가 협상 깨버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끝나는 줄 알았지 뭐, 무역 분쟁. 근데 이게 깨버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작년 9월에도 갑자기 전쟁 얘기하니까 그렇게 된 거고. 그럴 때가 가장 큰 기회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 어쩔 때는 몇 년 동안 안 올 때도 많아요. 이런 리스크가 올 때는 항상 기회라는 거, 이번 경험을 통해서 다들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식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절대 떠나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실수를 하고 계좌가 좀 깨졌다 그래도 다시 하면 돼. 다시 저축해서 하면 되지. 열심히 일해서. 돈이 없으면 일해서 벌어서 메워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내가 가진 거 있으면 가진 걸로.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히만 있으면 장기적으로 손실은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많이들 깨우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확률적으로 생각을 해도 손정희 회장, 제가 혼났어요. 슈라님한테. 손정희 회장이라고 해갖고 알리바바에 400억 투자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100조 돼요. 자, 손정희 회장이 얼마나 투자 많이 했을까요? 수조는 실패했다고. 망한 기업, 손정희 회장이 망한 기업이 수조는 될 거라고요. 기업에다 투자를 뭐 100억, 200억, 뭐 몇십억 이렇게 해갖고 망한 기업들이, 이 망한 기업들에 투자한 돈이 이 정도는 될 거라고. 하나 이렇게 터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분산 투자를 하는 거죠. 우리 회원분들한테 제가 100종목, 최소 30종목. 자, 30종목, 이게 종목수가 줄수록 계좌 변동성이 큽니다. 계좌 변동성이 커요. 그걸 견딜 수 있는 사람들만 종목을 압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10종목 미만으로 운영한다 그러면 계좌 마이너스 70%까지 감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시장이 뭐 리스크가 커지면 마이너스 70%까지 감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작으면. 종목수가 작으면 그만큼 섹터가 다양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포트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일정금 맞춰갖고 이렇게 사놨으면 100종목에서 70종목, 80종목 상패돼도 20년 동안, 그냥 20년 동안 들고만 있어요. 그래갖고 70종목, 80종목이 다 기업들이 다 망해서 상장 폐지돼. 20년 동안. 뭐 금융위기 한 2번 나와서. 여기서 살아남은 20종목이 계좌 10배, 20배 키워줍니다. 내가 분석이, 내 예측이나 뭐 이게 잘 맞아서 이게 70종목, 80종목이 상패되는 게 아니고 10종목으로 커트를 딱 칠 수 있다. 뭐 10년 이상 이렇게 투자해갖고 망하는 기업을 10종목 이상으로 커트를 칠 수 있다. 그럼 계좌는 훨씬 더 많이 커 있겠죠? 20년 동안 10배, 20배가 아니고 50배, 100배 커 있는 거예요. 30종목을 운영을 해도 마찬가지죠. 이 중에 20종목이 망해도 상관이 없다고. 장기적으로 뭐 갑자기 1년 만에 20개 망해버리면 안 되죠. 그럼 개박살 나겠지, 계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뭐 10년 이렇게 봐갖고 내가 계속 투자하고 있던 것 중에 금액을 이렇게 비중을 나눠서 투자를 해놓으면 결국은 커가는 기업은 굉장히 빨리 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억 자산, 이 기업이 뭐 이렇게 커가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기업이 이렇게 자산 있는 기업이 이렇게 커가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요. 뭐 조단위 기업은 수도 없이 많이, 뭐 진짜 하루, 전 세계로 보면 하루에 몇 개씩 생길 거야. 이렇게 뭐 100억에 뭐 한 100억 10억에서 이제 뭐 지금 가치가 뭐 1조 이상 되는 그런 기업들은 전 세계로 보면 잠자고 일어나면 10개 100개씩 생길 거라고. 그런 기업들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보면. 근데 이게 무슨 뭐 100억 있다가 망할 확률, 요것보다는 망할 확률이 더 높겠죠. 요렇게 되는 것보다는. 근데 망하지 않을 확률하고 망할 확률을 봤을 때 망할 확률이 훨씬 작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머리로 이해하고 이 확률적인 부분들을 입혀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는 무조건 뭐예요? 확률을 입힌 게 비중 관리예요. 복리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뭐 1억이 1000억 되는 마술. 이거는 뭐 투기를 해서 한 게 아니고 기업이 진짜 성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이 몇 개 나오면 그게 복리가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장기 투자만 하면, 장기 투자하면 자동으로 입혀진다. 그러면은 간단하잖아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장기 투자해야 되고, 자동으로 입혀져야 해. 자동으로 복리가 입혀지기 위해서. 확률하고 복리만 이해하면 투자는 끝인 거예요. 자, 확률은, 이 확률을 내가 취할 수 있는 비중 관리,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고, 복리를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다 시스템에 있는지 없는지만 딱 보면 돼. 그렇게 쪼개놓고 투자를 하면 중간에 이 변동성은 무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이